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위령성어를 맞아 여러분은 지상의 삶과 이승의 또 다른 삶을 위해 어떤 기도를 바치고 계신지요?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을 기억하고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며 이승에서 우리의 소명을 돌아보는 위령성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대구대교구 성직자 묘지 입구 벽돌 기둥에는 이런 라틴어 경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란 뜻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내일은 너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준비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기에 이승의 삶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위령성어를 보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제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간절히 원하게 될 그것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면 이승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고 저승에서 그 영혼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CPBC 주간 종합뉴스 오늘 첫 소식은 올해 5번째로 맞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에서 가난한 이들과의 상호 나눔을 강조하고 이런 모범을 보여준 사제로 다미안 성인을 소개했습니다. 담화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시설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 4호점인 염창점인데요. 다른 지점과 달리 신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울러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노숙인을 잡지 판매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비기슈 코리아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벨기에 출신 사제인 다미안 성인은 한센병 환자들의 사도로 불립니다. 성인은 1873년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 수용된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습니다. 성인은 환자들의 고름을 짜주고 붕대를 갈아주다 한센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1889년 선종할 때까지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이들과 상호 나눔의 모범을 보여준 다미안 성인을 언급하면서 성인이 한센병에 걸린 건 자기 삶을 바쳐 돌보던 형제자매들과 운명을 나눈 표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가난한 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악화된 상황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많은 이들이 보여준 연대와 관용이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가난한 이들이 문을 두드리기만 기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집으로, 병원과 요양원으로, 거리로, 때로는 그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는 마르코 복음 말씀을 인용하며 선행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에 제정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2017년부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택가. 언뜻 보면 평범한 다세대 주택 같지만 이곳엔 특별한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종료돼 홀로 자립에 나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 염창점입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주거 문제에 대한 복음적 해결 방안으로 함께 꾸는 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부암동 1호점을 시작으로 응봉점, 답심리점에 이어 지난 7월 말 염창점이 마련됐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에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시급한 사안인 주거 문제. 함께 꾸는 꿈은 보증금 100만 원과 소정의 관리비만 내면 기본 거주기간 4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자립준비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엄청 좋은 데고요. 좋고요. 제가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 월세 같은 거 그것도 그거 안 내고 그 부담감이 없어서 엄청 편하고. 지난 6일 축복식을 거행한 염창점은 지난 3개 지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가톨릭 사회복지회나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의 지원을 받아 꾸려졌지만 염창점은 이웃 신자들의 십시일반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서울 등촌일동 본당 신자 6명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교구와 또 본당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교회가 늘 또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이번 경우는 우리 본당 교우분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원자 대표로 축복식에 참석한 김영준 씨는 이사야서 참된 단식을 묵상하며 후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떠돌이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집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사람을 수소문해서 후원자를 찾아서 같이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단지 주거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입주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각종 교육과 활동도 제공합니다. 서울 빈민사목위원장 나충열 신부는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자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을 제공한다는 것보다도 먼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그러기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주택을 운영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신자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마련된 함께 꾸는 꿈 염창점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꿔가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분주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그 가운데 빨간 모자와 빨간 조끼를 입은 작은 영웅, 비기슈 판매원 김성우 씨가 보입니다. 조끼를 입은 작은 영웅은 사회복귀를 위해 선뜻 거리로 나선 홈리스들을 위해 비기슈 코리아 측에서 붙인 별칭입니다. 김 씨 역시 오랜 시간 돌아갈 가정을 잃었던 홈리스입니다. 오랜 시간 사회의 그늘 속에서 방황하던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비기슈 판매원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전하고 내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그전에는 좀 약간 비관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 마음도 밝아지고 즐거운 쪽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비기슈는 홈리스들을 잡지 판매원으로 고용하고 판매 수익의 절반을 홈리스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비기슈 코리아는 2010년 창간 이후 1,100여 명의 홈리스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도왔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열린 3대 종교 공동행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중감과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되돌려준다는 게 비기슈의 최대 장점입니다. 기존의 복지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 열정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높이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비기슈가 가진 가장 기존의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자립 기회였다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비기슈는 독특한 운영구조 탓에 창간 초반은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이란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창간 10주년을 넘어선 지금도 비기슈는 홈리스들과 사회를 잇는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미디어 소비 방식 변화는 비기슈가 넘어야 할 새로운 난관입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거리 판매가 쉽지 않아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안 본부장은 인간적 경험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이 비기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비기슈의 정체성 속에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기슈 판매원들과 독자들과의 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 이것이 비기슈 브랜드가 가진 에센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인간적인 경험의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을 좀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들의 사회 복귀와 인간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빅이슈. 안 본부장은 빅이슈가 거둔 가장 큰 성과 역시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판매원들이 또 그 관계 안에서 힘을 받고 응원을 받고 희망을 꿈꾸고 지금 또 필요한 역할이나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손 내밀고 연락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빅이슈의 큰 자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늘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혹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친 뒤 후유증은 어떻게 치료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나? 늘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산재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전해드립니다. 현재 임신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2가지입니다.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차 휴가를 써야 하는데요.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062명에 달합니다. 휴일을 포함해도 하루 6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산업재해는 목숨을 앗아가거나 신체적 부상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정신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가 머릿속 깊이 남습니다. 트라우마는 사고 당시 기억을 의지에 상관없이 떠오르게 하고 인지 능력이나 감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밖으로 보이지 않아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이은주 활동가는 트라우마가 지속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노동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끊임없이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 회피, 사건 은폐, 그다음에 반성 없는 태도가 피해 노동자들의 상처를 깊어지게 하는데요.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산재 트라우마 극복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나선 강은희 변호사는 법제를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법제는 굉장히 제 모습을 납작하게 축소시키고 그리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사용자 위주의 안전보건 대책에서 벗어나 개선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토론회에서는 산재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도 논의됐습니다. 발표자들은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연대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과 듣고 나누고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고 생활 안에 존재하는 교회에서부터 그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다양한 트라우마로 인한 건강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회에서 역할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및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서 이러한 취약계층의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교회가 연대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연대에 참여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듯이 그분의 제자로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할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결혼 정년기와 초혼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초산 연령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산이나 조산 등 고위험군 산모들이 많아졌고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해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중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 당일 하루를 제외하면 출산 전 휴가는 최대 44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신 중 건강에 이상을 느낀 여성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일부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기간 언제든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유산이나 조산 등 특정 위험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얼마든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2회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출산 후의 육아휴직과 합쳐 1년 이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두 아이의 엄마 A씨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바뀐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둘째 임신 중에 첫째 돌봐주시던 분이 급작스럽게 그만둬서 시댁 식구들이랑 친정 식구들 모두 품앗이로 돌아가면서 첫째 봐줬어요. 만약 그때 육아휴직 쓸 수 있었다면 우선 분할해서 먼저 사용했을 것 같아요.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면서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도 보호되고 경력 단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해마다 4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떠나면 정작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이 최근 선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곳인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 활짝 피다입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리모델링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활짝 피다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멈췄던 꿈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람이 담겼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업 중단으로 진로 탐색과 자기 개발의 어려움과 함께 심리 정서적 소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8년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75.5%가 학업과 진로 탐색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진로 상담, 대안학교, 직업기술 훈련 등 학업 진로 탐색을 경험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해 활짝 피다는 개인 맞춤 관리와 심리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실을 비롯해 학업 또는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학습 교육실, 자기 개발을 위한 집단 교육실 등을 갖췄습니다. 일단 학습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멘토링 수업이요. 음악 동아리 활동을 하거든요. 동아리 활동에서 작사, 작곡도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도 있고 녹음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도 나가게 되고 이런 걸로 되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정미경 팀장은 활짝 피다를 찾는 청소년들에게 평소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자고 독려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활짝 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그 청년답게, 청소년답게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대로 검정고시를 거쳐 이번 수능 수시 합격에 기쁨을 누린 청소년도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윤아 양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후배들에게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계획 없이 나오면은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은 대학생이 되면 긍정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복귀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간추린 사회계열이 240항은 부모들은 민간기구나 교회기구들과 긴밀하고 주의 깊게 협력함으로써 책임있는 교육활동을 펼칠 임무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기관들 사이의 협력은 큰 중요성을 띈다고 정의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혼자 해결하지 말고 이제 둘러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관에 연락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PBC 김현규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도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 분야의 메탄가스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만들었다고 반성하며 친환경 운동에 나선 어르신들을 소개해드립니다. 60대 이상이 결성한 그레이그린 60+ 기후행동인데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내용인 교토의정서에는 다름 아닌 소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소의 트림이나 방귀에 포함된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거론된 겁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소 한 마리가 트림과 방귀로 방출하는 메탄가스가 한 해 47kg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 4마리가 내뿜는 메탄가스 양을 추산하면 차량 한 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늘어나면서 주요 낙농국은 소방귀에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세금인 셈입니다. 실제 2009년 에스토니아는 소방귀세를 도입했으며 덴마크와 뉴질랜드도 소방귀세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축산업의 메탄가스 배출량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메탄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800만 톤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축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가 이제 트림을 한다거나 여기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농업 부분이 3%를 차지하고 있고 메탄가스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메탄가스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국제 메탄 서약을 주도했고 100여 개국이 서명하면서 메탄을 2030년까지 2020년보다 30% 이상 감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식량 안보와 연결된 농축산업은 한 번에 크게 변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업 부분은 하루아침에 또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농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것이 바로 식량 안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대체 방법인 저탄소 농업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가 트림을 적게 하는 사료를 먹이고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농업에 동참하는 겁니다. 전략적 대응과 재정 확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축산업 지원도 요구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60+ 기후행동의 활동가 곽금순 씨가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 안에서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제주는 풍력 발전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 9월 출범한 60+ 기후행동은 내년 초 정식 발족을 앞두고 다양한 사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전 준비 행사 같은 것들을 조금 기획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이 행동하는 노인으로서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 말고 좀 현장을 가서 현장을 증거하는 행동들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60+ 기후행동은 60세 이상의 노인 세대를 주축으로 기후위기 운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기후위기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물질적 풍요를 추구해온 기성세대가 만들어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린아이와 눈을 맞추기 힘듭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묻지 못하겠습니다. 60+ 기후행동의 출범 선언문에는 기성세대의 성찰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물질 풍요의 원천인 자연을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고 생명을 함부로 대한 것을 반성했습니다. 이익에 집착하며 개발과 생산에만 몰두한 과오도 언급했습니다. 선언문 전체가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야. 그걸 고백하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이 사실은 미래 세대에 있지 않고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60+ 기후행동은 모집 시작 일주일 만에 70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호응도 좋습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 수도자 106명도 활동을 약속하는 등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사과와 책임의식으로 시작된 60+ 기후행동은 일상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며 기후행동 발걸음을 뻗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방문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하겠다고는 그런 결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노년들의 그 기후 위기에 참여하는 그런 단위도 앞으로 좀 만들어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레이 그린의 출범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실천하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함께하는 시노드 재장정이 시작돼 교구별로 시노드 준비와 논의가 한창인데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교회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성직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들은 시노드에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다양한 평신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윤장원 의장은 지난달 서울대교구 시노드 개막미사 때 청년 대표로 입당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노드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청년들이 교회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윤 의장. 그래서 이번 시노드에서 청년들의 신심 회복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교회를 이탈해가는 것이 점점 이렇게 눈으로 체감이 되고 다시 그들의 어떤 신심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을 더욱 여실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김수민 부의장은 이번 시노드를 통해 청년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이번 시노드에서는 좀 청년들의 신앙생활에서 즐거움, 친목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의제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들도 시노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교육과 나눔, 환경보전과 생명수호까지 교구 방침에 발맞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 하지만 때때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남현 회장은 여성의 이야기에 보다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연합회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여성의 목소리가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교회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 여정을 통해서 좀 그 벽이 허물어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 신자들의 고령화 현상도 뚜렷합니다. 시니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록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힘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걸 잘 활용을 못하면 정말 그 보석을 땅에 그냥 묻어놓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 그 인력, 그 긍정의 힘을 많이 교회에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씨는 가톨릭 교회가 개최하는 세계 노인대회도 꿈꿔봅니다. 청년 세계대회 그 뉴스 볼 때마다 왜 노인 세계대회는 없는 거야? 그거 굉장히 좋은데 교황님께서도 늘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고요. 세계 주교 시노드는 2023년 10월까지 만 2년간 진행됩니다. 지역교회에서 대륙교회를 거쳐 보편교회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대장정입니다. 교황청은 당초 내년 4월까지로 예정됐던 교구 단계 시노드를 내년 8월 15일까지로 넉 달가량 연장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더 풍부하게 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히 시노드 개막과 맞물려 새 교구장을 맡게 된 서울대교구는 더욱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전망입니다. 신자들은 신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에게 저마다의 간절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본당 활동이나 이런 단체 활동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대주교님께서 이렇게 교구 차원에서의 이런 학생들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컨텐츠들이 보다 더 많이 기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시녀에게 가장 큰 역할이 해당이 된다면 손자녀에게 내 삶의 노하우 그리고 신앙교육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영시녀 아카데미도 계속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학교 그런 내용 그런 학교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교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대주교님 안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두 요소가 다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저희들을 어린 양들을 아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 백성이 모두 함께 걸어가는 여정. 새로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성 김대권 신부 탄생 200주년 신년이 어느덧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최초 사제 성 김대권 신부를 조명하는 영화가 제작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영화 탄생 제작 발표회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0년 전 조선 땅에 태어나 박해로 순교한 성 김대건 신부. 짧지만 열정적이었던 성인의 삶을 심도 있게 그리는 영화가 제작에 들어갑니다. 영화 탄생 제작진은 어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작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탄생은 청년 김대건이 사제가 되고 순교에 이르는 여정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폭넓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제작진은 바다와 육지를 누빈 성인의 모습을 그리는데 첨단 특수 영상 기술도 투입한다고 밝혀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과 교계 학자들의 감수까지 더해져 김대건 신부와 당시 시대상 보증도 관람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폰은 역전의 명수, 경의선 등을 제작한 박흥식 감독이 잡았습니다. 박 감독은 성인의 삶이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사람들이 영성에서 멀어지고 이기심이 강해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가 탄생시켜야 하는 미래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그 답을 김대건 신부님의 짧은 삶과 죽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김대건 신부 역에는 배우 윤시윤 씨가 낙점됐습니다. 배우 이호원 씨는 최방재 역으로, 김강호 씨는 정하상 역으로 분해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유진길 역에는 천주교 신자로 유명한 안성기 씨가, 조신철 역에는 이문식 씨가 나섰습니다. 배우들은 영웅적인 면모를 보였던 김대건 신부와 주변 인물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열심히 그렇게까지 그리워하시고 그리워하셨던 이 위대한 인물들을 잘 표현해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등 교회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염추기경과 이주교, 영상으로 축전을 보낸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는 성인의 삶이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잘 전달되길 희망했습니다. 이 영화 탄생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어 우리나라가 탄생시킨 불세출의 위대한 한국인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과 사상, 혁명적인 봉사와 희생의 삶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황명선 논산시장 등 정부와 지자체 인사들도 참석해 영화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영화 탄생은 내년 11월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200여 년 전 성인의 모습이 스크린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신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위한 기도,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신지요? 정순택 대주교의 교구장 착좌식이 12월 8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이날은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이라 더욱 뜻깊은 날이 될 전망인데요. 정순택 대주교의 삶과 신앙을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머니이신 교회, 그 자모이신 교회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품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감싸 안고 세상의 모든 분들을 품어 안는 그 자애 가득하신 어머니 교회 품 안에서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을 충만히 만나는 조선시대 백자와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 여러분은 명품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사전적 의미의 명품은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합니다. 명인이 만든 제품이 바로 명품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명품은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품관, 명품족이란 말을 듣고 가방이나 구두를 먼저 떠올리지 역사상 유서 깊은 물건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우리의 명품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바로 사치품입니다. 1995년 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할 때 럭셔리란 말을 사전에 나온 대로 사치품이라 하면 너무 부정적일 것 같아 그 대신 고른 말이 명품이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한국의 명품 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국내의 골프장과 골프용품 시장 규모는 모두 합쳐 약 13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반면 명품 시장 규모는 이보다 큰 자그마치 15조 원 규모입니다. 비타민이나 홍삼 등 국내 건강식품 시장 규모 5조 원과 비교하면 약 3배가량이나 됩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일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명 백화점 앞에는 새벽마다 매일 동일한 풍경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젠 백화점뿐 아니라 온라인 명품 시장도 약 1조 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모바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듯 수백, 수천만 원의 고가 가방과 구두도 클릭 몇 번이면 구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한 조사에서는 MZ세대 63%가 한 개 이상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일까요? 물건이 좋고 디자인이 예쁜 것도 있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과시욕구일 것입니다. 과시 소비는 소비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거나 혹은 속하고자 하는 사회 계층에 귀속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위나 부를 과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싼 물건을 들고 있어야 내가 더 귀한 사람 같고 평범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값비싼 가방이나 구두를 혹은 시계나 의류를 구매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은 길게 느린다. 예수님 시대에도 자신을 과시하려는 바리사이들은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했습니다. 돈으로 산 고가의 명품이 잠깐의 나를 돋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이 반복되어 쌓인 덕은 모바일에서도 백화점에서도 구매할 수는 없지만 그 내면의 빛은 어떤 장인도 만들지 못한 아름다움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15조 원 규모의 명품 시장, 최고의 진짜 명품은입니다. 가방과 구두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덕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